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많이 어지럽다. 아유,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방향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시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되는 시장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프닝 하면서 좀 좋은 이야기보다는 다소 시장이 어려운 지점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드리곤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좋은 얘기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미국 증시부터 들여다보면서 최근 시장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 앞으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시간이 된다라면 종목단에서도 제가 열심히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자 미증시입니다. 자, 저랑 이제 함께하는 처음 화면이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빨간색이 많지? 이거 다 이제 하락입니다. 빨간색 짙을수록, 그러니까 더 빨간색일수록 강한 하락이 나온 거고, 가운데 조금씩 있는 초록색은 좀 상승이 나온 건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다 내려갔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좀 나아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나스닥 차트 중에서 좀 분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자, 이 지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전일자 미증시의 출발은 여기였어요. 근데 출발하고 나서 어떤 지표를 특이점으로 해서 급반등이 나왔고 어느 정도 전일자보다 개파락폭의 일부분을 회복해주면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소형주 또는 뭐 기술주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만회하고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 하락을 멈췄던 부분, 그리고 이 하락을 멈췄던 게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이 시장의 트렌드를 좀 여러분들께서 바라봐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특히 최근 전까지 bad news is good news.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시장에 좋다. 이 얘기는 뭐였냐면, 과거에 우리가 좋은 뉴스를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무슨 측면이 있었냐면, 고용이 좋아요? 아, 그럼 앞으로도 경기가 좋겠구나.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지표가 좋아요? 아, 좋구나. 좋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기조였냐면, 고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고용이 좋아. 아, 그럼 금리 인하 안 하겠네?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였어요. 물가도 지금 계속 좋아.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시장은 튼튼한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안 하겠네?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조가 뭐가 바뀌었냐? 자, 첫 번째. 경기 침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 사실 말은 뜻은 다 아는데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기조는 안 좋은 뉴스가 시장에게는 좋은 점만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의 트리거로부터 출발되는 지점은 안 좋은 뉴스를 이제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의 팽배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I 거품론입니다. 자, 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작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다가 올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폭발적인 AI 관련주들이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과 함께 더 또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였어요. AI, 오케이,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AI를 쓰려면 AI 관련된 제품들을 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GPU를 사야 됩니다. 근데 사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근데 남들 다 사니까 사서 우리도 이걸 가지고 해보자로 갔는데 뭔가를 만들어요. 근데 AI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수익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네? 즉, 이런 기조가 깔리게 되면서 AI 관련된 어떤 지점만 들어가면은 주가가 쫙쫙쫙 올라갔던 게 지금까지의 미국 증시였는데 조금 궤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빅테크 단에서 클라우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제 AI 관련해서 매출이 팍팍팍팍 상승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좀 지금 기조가 많이 깔렸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까지만 쓰겠습니다. 중동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세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자, N캐리까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종목 얘기보다는 시장 관점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지금 지수단 움직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이 지점들에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첫 번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미국의 어제자 흐름만 봐도 이해가 갈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지금 시장이 흡입하는 과정이 과거와는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즉 정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뉴스는 좋게, 안 좋은 뉴스는 안 좋게. 이 발레가 되는 게 뭐냐면 증시가 왜 이렇게 반등이 나왔냐. 바로 어제 발표했었던 8월 5일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그중에서도 비제조업, 신규 수주지수, 비제조업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비제조업이라고 보지만 그냥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기 구조를 보게 되면은 미국은요. 자,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제조업이 한 2 정도 되고요. 제조가. 자, 그 나머지 8이 이제 서비스업입니다. 그 비중 자체가 서비스가 훨씬 커요. 자, 이 지점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서비스가 비중이 높은 국가구나.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표가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시장은 지금까지 그랬어요. 오늘 우리 증시가 반등 나온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제자만 해도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고 미증시도 연일자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었던 이슈가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기조가 깔리다가 서비스업을 보니까 예상치 상회했네. 경기 침체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건 아니구나 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게 되면서 반등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어떤 지표가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었는지를 볼 건데, 최근자로 보자면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짝 코멘트 드렸던 게 제조업 관련이었어요. 자, 보면은 파란색이죠? 여기 가운데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에 비해서 제조업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제조업 구매자 지수 같은 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지표죠. 뭐야? 경기가 제조업이 되게 안 좋네? 경기 침체가 맞네?로 가게 되는 지표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완전 기름을 부어버렸던 건 사실 금요일에 있었던 실업률입니다. 이 지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 지금 4% 나오잖아요. 4.3? 이것도 근데 엄청 높은 겁니다. 실업률로 따지면. 이렇게 나오는 국가 자체가 글로벌에 몇 개 없어요.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구나가 깔린 겁니다. 뭐야, 제조업 경기 안 좋네? 실업률도 안 좋아지고 있네?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고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느껴지게 만드는 지표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지점과 더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스닥 이제 일봉의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쭉쭉쭉 잘 가고 있던 나스닥이 언제로 한번 끊겼냐면, 자, 여기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면서 트럼프 피습, 추가로 해리스가 또 등장하는 국면, 추가로 보자라면은 여기서 빅테크들이 주로 밀고 있었던 AI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던 모습을 출발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업률이 딱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이 이어진 건데, 자, 지금 반등뷰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이후에도 변동성이 세게 나올 겁니다. 단기적으로. 자, 그럼 이 지점 우리가 알았어요. 경기 침체가 이런 구조로 최근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구나.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표단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단기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지표가 하나하나 발표되자마자 제가 지금 FOMC 자료는 안 들고 왔는데, 금리 인하를 지금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9월에 이거 빅스텝으로 아예 2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도 나오고요. 추후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니다. 긴급 원래 정기의회가 있는데 정기로 하지 말고 당장에 금리 인하 해달라. FOMC에게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4가지 예형을 드렸죠.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볼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가 단기 변동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심에 지금 경기 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지금 8월 8일 목요일 날 뭐가 있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되게 자주 나오는 지표입니다. 근데 맨날 나오는 지표를 보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이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증시가 굉장히 민감해요. 평소랑 다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툭툭툭 건드려도 뭐 아무 이상 없었어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 지표 하나가 발표될 때마다 나스닥, S&P 500 지수 자체가 흔들리고 이 지수의 뉴욕 지수가 흔들리는 영향을 아시아 증시는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도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됩니다. 목요일 저녁에 지표 발표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 점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뭐랄까 이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샤메 법칙 같은 이런 경제 지표만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것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런 것들은 이런 타이밍에만 화두가 돼요. 그리고 이런 법칙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지표가 샤메 법칙은 후행성 지표긴 하지만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 하면은 경기 침체 온다. 실제로 2022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죠. 경기 침체 오던가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샤메 법칙도 여기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보면은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앞선 12개월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걸로 판단한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0.53이 됐습니다.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근데 저는 사실 이 지표로만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단순화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가 돈 벌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이거 신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샤메 법칙의 경기 지표의 기본이 되는 거는 실업률입니다. 아까 봐서 알지만 실업률이 좀 약간 튀었잖아요. 그래서 샤메 법칙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업률이 보니까 이전에 12개월 동안 최저치보다 0.5가 높더라 요 소리입니다. 지금 넘겼다 이 얘기인데 잘 보세요. 실업률이 그러면 시사하는 바는 우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경기 상태라든지 그 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져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까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중 변수는 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최근에 보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표가 발생하죠. 예를 들면 이민자가 많이 늘었다라든지 이민자가 많이 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자산이 막 증가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은 지표를 안 들고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럼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려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지표들. 왜냐하면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실업률은 당연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또 체크하지 않죠. 자, 이런 측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저는 이 법칙을 가지고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같은 논리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화두가 되니까 제가 가져왔을 뿐이지 참고할 자료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측정하는 건 아예 불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추가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얘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지금 시장에서 4개로 되는 이슈가 증시를 예민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자, 다음은 중동 이슈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동 확전 위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확전 위기.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제 암살을 했죠. 그로 인해서 이란은 분노했고 이란은 여기에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 내용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근데 이게 증시를 더 많이 다운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뭐냐면 증시의 민감도가 높은 거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유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캡처한 겁니다. 유가가 막 위로 튀나요? 잠깐은 튀었습니다만 결국은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유가가 만약에 우리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 돌아가 보면 어땠냐면 유가 막 100달러, 막 150달러 간다. 아니다, 150도 작다, 막 200달러 간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가던가요? 안 가고 안정화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막 90달러 이렇게 치솟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치솟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우리는 증시가 이 이슈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매크로 지표가 안정화된 단계에서는 사실은 다소 중동의 현재 이슈를 우리가 과민 반응해서 우리가 포트를 꾸리는데 좀 포함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추가로 이야기를 드릴 것들 함께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엔켈이에요. 제가 이것도 얘기를 같이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엔켈이 트레이드는. 근데 간단한 문제인데 그 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커져 버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고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기 자 일본이 있어요. 미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본이 지금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2020년도부터 일본은 기준금리가 0%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미국은 5.5였고요. 자, 이러면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 엔캐리 트레이드는 자,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요. 공짜잖아요. 물론 당연히 대출은 금리가 더 높겠죠. 0%보다. 빌려서 여기 가서 투자하는 겁니다. 또 안전 마진이 발생하죠. 여기서는 돈을 많이 주고 여기서는 대출 금리가 싸니까 싸게 빌릴 수 있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작업을 하는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 금액은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 추산도 불가능할 뿐더러 중요한 거는 추산치로 보면은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000조 원에서 이 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 청산이 그럼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건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사이에 이제 마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죠? 일본은 이걸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올렸고요,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 더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은요, 이걸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A라는 이 헤지펀드예요. 여기서 빌려서 자, 달러를 매수하고 엔화를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집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얘를 사고 얘를 팔아야 돼요. 그렇죠? 일로 갔다가 이제 일로 가야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사이 마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발생 금액이 줄겠죠. 이거는 투자하는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이 헤지펀드들은 일단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금 같은 경우는 빅테크에 투자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게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엔캐리 트레이드와 연관성을 지어서 의견이 좀 많은데 사실 그 또한 우리가 추산해서 바라볼 뿐이지 정확한 데이터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빅테크에 일부 자금이 들어갔구나 정도만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자, 근데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청산하는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점은 우리가 요걸 들여다보면 돼요. 자, 미국 달러 엔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돼요. 달러를 사기 위해서 처음에 엔화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엔화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파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엔화를 다 사려고 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달러 엔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달러를 사는데 몇 엔이냐? 보니까 한 160엔까지 있었는데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145엔까지 들어온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 구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지금 청산이 단기적으로 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됩니다. 끝자락.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계속 쭉쭉쭉쭉쭉 변동성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느꼈던 것처럼 니케이를 비롯해서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다시 한번 되돌림. 어제자 하락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슈를 하나씩 좀 짚어봤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 해결이 안 되던가요? 아니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네,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가 그나마 작은 걸로 봐야 되는 거는 AI 버블론이에요. 왜 그나마 작은 걸로 봐야 되냐면 AI 버블론은 지금 빅테크는 조정이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가 10% 넘는 급락을 경험하기 전에도 빅테크는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AI 거품론을 통해서. 자, 그러면 경기 침체는요? 보니까 지표가 얘는 튀고 얘는 안 튀네.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당연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고용시장도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어요. 제가 경기 침체 안 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려할 정도로 단기 경기 침체가 엄청 심화되는 국면에 들어가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어제 지표 보니까 서비스업은 괜찮았고 지난주 보니까 제조업은 또 별로였고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이 서서히 접어들고는 있구나. 근데 이 타이밍에 때 맞춰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게 되면은 시장의 영향도는 다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이슈지만 간단하게 제가 좀 짚어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점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중동 리스크도 그렇고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이미 반영을 했고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안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네, 자, 이 지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어제 이제 TV 방송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의 시장을 볼 때 뭘 봐야 되는가를 봤을 때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막 코스피가 사실 잘 갔던 것도 아니죠. 글로벌에 비해서는. 그리고 나름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다가 쭉 빠진 다음에 약간 되돌렸단 말이에요. 한 요 정도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어제자 뉴스입니다. 어제 이만큼 빠졌었거든요. 2,400대 우리 다 같이 구경하고 왔었죠. 무슨 말이냐? 이때 보니까 코스피 선행 퍼가 8.5배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장중 수치라서 아마 저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 8.1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8.1이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선행 퍼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벌어다 주는 돈, 버는 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버는 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아요. 주가를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저평가 영역이었었는데 저평가 영역에서도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지표로는 안 들고 왔습니다만 코스피 종목들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역대 최고가 나오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초까지 굉장히 지금까지도 잘 나오고 있고 내년 초까지 이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지표거든요. 다만 그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퍼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익 비율로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여기에는 퍼만 나오는데 PBR 기준으로 봐도요. 우리가 자 여기가 코로나라고 봅시다. 코로나가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올라왔잖아요. 물론 여기서 조정도 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잘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막 조정이 발생하잖아요. PBR 수치는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인데 이때 있었던 데랑 지금 이렇게 있다가 또 내려왔던 지금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코로나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 유튜브를 보더라도 경제방송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에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평가 영역에서 완전히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완전 초저평가 구간에서는 앞으로 상반 기대감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그런 국면에서는 상승을 해줬던 게 우리 증시였습니다. 저는 지금 또다시 그 자리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도주가 될 영역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TV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분석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 자체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조정이 와버려가지고 앞으로는 다소 천천히 조정은 꾸준히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방보다 상방이 열려있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음 찬스가 어디서 발생했는가. 항상 기회와 위기는 공존했던 것을 살펴보면서 지금 변동성 장세를
변동성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큰 틀에서 어느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지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은 시장 분석만 했던 명인들의 복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릴 테니까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토의 김근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